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이시는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경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종원의 경제 한방, KBS 박종원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상화폐 주제로 갖고 나오신다는 소식 듣고요. 아마 청취자분들이 꼭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가상화폐 혹시 뭐 관심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투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경우에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온 게 사실은 이제 논쟁의 시작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게 특정 금융정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법인지부터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 특정금융정보법, 이 이름이 좀 복잡하니까 요즘에 다들 특금법 이렇게 부르는데 네. 9월 25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 그 대상이 되면 오는 9월까지 FIU라고 있어요. 금융정보분석원인데 우리 이제 계좌나 이제 특정 어떤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여기에 신고가 되는데 예.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이제는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이 신고를 한 다음에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게 뭐냐면 일단 거래소가 있고 수탁업체 지갑 서비스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건 아마 거래소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가상자산 거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당장 4대 거래소만 딱 쳤을 때 581만 명이다.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통계가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과연 이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는 거죠. 가상화폐 투자한 분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네, 일단 이 시장에서 특금법이 시행될 경우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이 가상화폐 거래소만 하더라도 정부가 파악한 곳이 60여 곳이고요. 실제로는 뭐 200곳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4대 사업자, 이 보통 업비트나 빗썸 같은 이제 굉장히 큰 메이저 사업자 같은 경우에 좀 거래가 집중돼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만 거래한 사람들이 581만 명이고 여기에다가 일평균 거래 대금이 이 4대 거래소에서만 22조 원입니다. 크네요. 근데 우리나라 이 증권 거래 하루 거래 대금이 일평균 20조 원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벌써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증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래도 많이 이루어진다는데 일평균 거래 대금만 보면 가상자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오히려 더 많을 때도 많았기 때문에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과연 거래소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9월까지 신고를 해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해야 되고요. 자, 이 확보를 한 업체가 업비비트를 비롯해서 한 4곳밖에 없고 이 4곳도 아직 못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휴은행 계좌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은행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확인서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 입장은 신고 기간에 추가적인 연장은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9월 24일까지 굉장히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거래하는 그런 좀 4대 업체라든가 이런 곳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약간 커진 측면은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성화가 된다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래 어떤 계기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연 특금법 시행 과정에서 앞으로 거래소 등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빅4로 불리는 4대 거래소야 어찌됐든 간에 신고하는 과정이 무난하게 뭐 통과된다 가정하고요. 지금 나머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거래소가 폐쇄되면? 그러니까 좀 대비를 좀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래도 4대 업체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해서 이 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하거나 또는 계좌 확인서를 자꾸만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준비를 하는 업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든 금융위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할 방침이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그 거래소가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이 확인 과정 이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걸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어쨌든 업체가 200여 곳이나 되니까 네. 나머지 업체들 좀 군소 업체들하고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과연 업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꼭 전화로라도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부는요. 만약에 다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했다가 거래소가 폐쇄돼서 진짜 아무것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지금 자신의 어떤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든가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방안까지는 이제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무더기 폐쇄가 나온다면 뭐 지금까지 제가 금융위 출입 처음 시작했던 게 24년 전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보면 사실 정부에서 그냥 넘긴 적은 없었어요. 그 IMF 때도 내가 취재를 했었는데 네. 뭐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 세상 일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약간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런 방법들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지금 코인 시장이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이게 블록체인 그 산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특근법이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블록체인 네.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좀 기대를 한다고 하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죠. 이 사실 가상자산 산업하고 이 블록체인 사업이 완전히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블록체인이라는 큰 이 범주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 뭐 삼성 SDS나 아니면 LG CNS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요. 어쨌든 빨리 가상자산이 양성화가 되고 빨리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 금융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학수고대하는 기업들, 이런 정보통신 기업들이 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 인증 서비스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으로 하면 보안이나 모든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네. 조폐공사도 블록체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심지어 모바일 신분증 사업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블록체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지금 망설이거나 아니면 이 블록체인 사업이 지금 준비 단계에서 지금 도약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런 어떤 특근법이 좀 정착이 되길 바라면서 블록체인이 앞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이끄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좀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업체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업체들의 준비 단계를 봐가면서 좀 어떻게 보면 미래 사업이 어디서 시작될지 좀 분위기를 보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얘기가 나온 김에 가상화폐 시장 분위기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때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규제거든요.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던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다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의 이 정부 정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 가상화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 가격이 한 개에 8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1억 원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꿈을 꿨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갑자기 찬물에 확 던졌던 게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이 이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완전히 금지를 시켰고요. 이 채굴뿐만 아니라 거래에서도 엄청난 제약을 가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비트코인 가격 비롯해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반토막이 났고요. 일부 코인들,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 일부 코인들은 뭐 심지어 10분의 1 토막이 난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네.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이 가상화폐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국의 내부 사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네. 갑자기 왜 이렇게 확 올랐지? 이렇게 많은 놀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공동부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책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빅테크 산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중국 이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약간 겁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몰래 조금씩 이 가상화폐를 사기 시작했고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주요 가상화폐 자산으로 좀 이걸 산 다음에 해외로 좀 가져가기도 쉽고 이게 아마 음성적으로 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이 놀라운 게 이 공동부유 정책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계속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영향이 가장 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게 워낙 대놓고 하는 거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추정만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해외로 자금을 빼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만큼 중국에서 아무리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가상화폐의 가장 큰 손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 상황이죠. 다 같이 잘 살자고 했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돈 딴 데로 빼돌리는 거 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만약에 그 그렇죠. 추정이 맞다면요.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를 법정 통화로 선언했던 엘살바도르 오늘 7일 정식 시행일이라면서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처음에 이 엘살바도르에서 달러를 법정 통화로 쓰던 나라인데 갑자기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깜짝 놀랐던 그 기사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7일이 되면 진짜로 법정 화폐가 됩니다. 근데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요 며칠 사이에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좀 좋게 보는 것 같은데 문제는요. 국제금융기구 IMF나 월드뱅크, 세계은행이죠. 여기서는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 정부에서는 ATM기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비를 다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안다 하더라도 이게 하루에 가격이 1-20% 심하게는 30-40%씩 오르내리는데 이걸 거래 수단으로 쓴다? 이거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이 의사당 앞에서 비트코인 반대 시위를 했더니 정부에서 이 반대하는 전문가를 아예 경찰이 나와서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황당한 거죠. 경찰이 비트코인 반대한다고 체포를 해? 이런 정도까지 갔고요. 국제통화기금하고 IMF, 여기하고 세계은행에서 경고를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되면 엘살바도르의 경제가 비트코인에 어떻게 흔들리는 그런 경제 모습이 될 것이고 또 범죄 집단이 날뛰는 상황에서 엘살바도르의 검은 돈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엄중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켈레 대통령 같은 경우 이 나라의 대통령이죠. 비트코인 실험을 통해서 달러를 결국 대체할 것이고 이 실험이 성공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 자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SNS에 원래 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는 걸 상징하는 게 레이저를 쏘는 화면을 놓거든요. 자기 얼굴에다가 레이저를 딱 놓고 마치 슈퍼맨 그 레이저 쏘듯이 눈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모습까지 그리면서 비트코인 상승을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엘살바도르 사태 보면 그 상황 보면서 이제 곧 비트코인이 정식 화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좀 가상화폐의 미래를 점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건 또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박정훈의 경제한방 지금까지 KBS 박정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지금이 영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